어제 극적인 합의를 이룬 국회. 과연 18일의 국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여야가 극적으로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과 또 추경 예산안을 오는 18일에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갈 길이 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지금 당장 어제 합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특검의 수사 범위, 대상, 그 기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간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8일로 예정되어 있는 지금 추경과 특검 법안의 그 처리 날짜와 관련해서 민주평화당에서 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지금 5.18 그러니까 지금 그 강주 민주항쟁의 정부 기념식 날인데 이날 국회를 소집한다는 것은 강주 영령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예의가 아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18일 날 추경안이 지금 4조 원 넘는 추경안을 처리하기에는 지금 사흘밖에 안 남았는데 졸속 심의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 18일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는 여야 정당들이 어제의 합의를 깰 정도까지는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 어느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깼을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먹튀라는 비난과 함께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합의는 이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자의 불법 행위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이걸 두고 좀 의미를 분명하게 한정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문제 없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수사 대상을 볼 때는 일단 그 법안의 이름을 일단 중요합니다. 이번이 중요하고 일단 이름에서 그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더불어민주당 등의 대통령 선거 댓글 공작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거 댓글 공작 등에 대한 진상규명하고 돼 있는데 이번에 새로 된 거는 민주당이라는 부분이 빠졌어요. 그리고 또 대통령 선거라는 부분이 빠져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이런 거에 대한 진상규명 이런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로 이 민주당이라고 특정하는 거, 대선이라고 하는 걸 특정하는 거를 상당히 민주당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자고 해서 돼 있고 또 하나는 그 안에 구체적으로 수사 범위를 규정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가면서 하나가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자의 불법 행위라는 게 있어요. 뭐뭐 등이라고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런 게.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되면은 이제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드루킹을 하다가 또 다른 것도 연관된 게 나오면 계속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민주당은 분명하게 하자라는 건데 민주당은 어떻든 요지는 뭐냐 하면 대선 불복과 연관될 수 있는 거로 비치는 프레임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거는 조사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공동대표가 대통령도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라든가 사실 김경수 의원도 별로 선호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난번에는 항목에 김경수 의원이 들어갔었는데 이번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재인 대통령 또는 김경수 의원 등에 대해서 수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게 돼 있고 반면에 한국당은 성역 없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성역 없이 해야 된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대통령이라든가 핵심 의원을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김경수 의원은 당연히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바른미래당에서는 김경수 의원 관련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야3당 중에서 민주평화당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뭘 하자라고 분명하게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데서 약간씩 온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수사 범위는 물론이고 수사 기간 그리고 수사단의 규모 이걸 두고도 아직은 이견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지금 사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자의 불법 행위라 했을 때 이 인지된 관련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의 이야기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법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대상은 누구다 명시하는 것은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사는 생물이지 않습니까? 수사를 하다 보면
되면 그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들이 나왔을 때 미리 가면 법을 만들 때 그걸 갖다가 제한을 해버린다고 한다면 특검의 그 출범 이유가 저는 상당히 퇴색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특검이 수사하려고 하면 상당한 구체적 혐의에 대한 이 물증을 갖고 이야기할 것이고 그 혐의자에 대해서 만약에 체포영장을 그 사람을 체포하려고 해도 영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영장을 발부는 특검이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건 객관적인 이 잣대를 갖고 있는 법원에서 하는 만큼 저는 이 여야가 이부 수사 대상의 놔두놓고 미리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 그것이 자칫 정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사 기간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야3당이 발의한 그 지금 그 특검 법안에 보면 지금 90일 정도를 지금 그 예정을 두고 있습니다. 90일이라고 하면 지난번 박영수 특검 때가 90일이었습니다. 사실은 박영수 특검 때 추가 그러니까 준비 기간 20일, 본 수사 70일, 그리고 추가 30일에서 총 120일이었는데 당시 추가 30일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교안 국무총리가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90일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때 최순실 국정농단과 이 사안은 조금 이 규모가 좀 다르지 않느냐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야당이 주장한 대로 이 그 90일보다는 좀 더 축소를 하려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이 수사단 규모 자체도 지난번 박영수 특검 때는 이 그 박영수 특검과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또 그리고 이 그 변호사 등 바깥에 있는 전직 그 검찰 수사관 출신들 또 특별수사관 40명, 그리고 검찰과 경찰에서 또 파견받은 수사관 40명, 총 105명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만약에 기간을 축소하게 되면 이 규모 자체도 좀 그 기간에 따라서 줄어들지 않을까. 뭐 물론 그 부분을 놔둬놓고 여야간 나름대로 조금 뭐 설왕설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것은 저는 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뭐 판이 깨질 가능성은 저는 뭐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특검이 만약에 다 조직이 된다, 그리고 준비가 된다면 언제쯤 수사를 시작할 수 있을까?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거의 분명한 점은 지방선거 전에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거는 뭐 거의 우리 차 교수님께도 아마 동의하실 텐데,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특검법에 보면 특검 구성 기간이 특검을 이제 추천을 이제 대한변협에서부터 추천하지 않습니까? 추천해서 그다음에 야3당이 그걸 또 2명, 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고 그다음에 야3당이 2명으로 압축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인데 이게 2주 정도 걸리도록 돼 있어요. 그다음 특검보를 임명하는데 한 3일 정도 걸리도록 돼 있고요. 그러다 보면 한 18일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17일 정도요. 거기에다가 준비 기간, 아까 하지만 수사의 준비 기간이 한 20일 가량 되기 때문에 일단 구성하는데 20일, 17일, 18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지방선거 전에 됩니다만은 그 본격적인 준비 기간에서 본격적인 수사까지 되려면 결국엔 한 달하고도 한 5일 정도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적인 수사가 되는데 어쨌든 준비 기간도 예비적인 이런 수사 형태는 나타나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에 약간 운을 떼는 정도는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도 정치권에서 쟁점으로 작용하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특검이 시작된다면 김경수 의원이 다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뭐 상황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뭐 이번 드루킹과 관련해서 가장 그 큰 논란이 됐던 사람이 바로 김경수 후보였거든요. 김경수 후보와 관련해서는 김경수 후보가 이 드루킹과 주고받은 이런 뭐 여러 가지 이 통신 내역들도 나왔고요. 그리고 또 특히 그 드루킹이 대권 그러니까 대선 기간 중에 나름대로 협조를 해서 그 대가를 바라는 것처럼 해서 인사청탁을 한 그러한 정황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김경수 의원이 그럼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그럼 댓글 조작을 부탁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인사청탁을 받아줬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이 일단 참고인 조사를 했지만 명쾌한 결론을 못 내렸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또 드루킹과 이 같이 모임을 하고 있는 경공모라는 그 단체에서 김경수 의원에게 대해서 지금 그 거의 3천만 원에 가까운 그런 또 정치 후원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치 후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서도 이 그 일종의 왜
이렇게 회원들을 모아서 이렇게 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분명히 이 선후 관계를 따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의원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 바로 그 때문에 김경수 후보도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특검의 대상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특검보다 더한 것도 이 받겠다는 식으로 정면 돌파의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김경수 의원의 소환에 대해서는 뭐 큰 정치적인 마찰이나 뭐 그런 것은 뭐 없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정황과 관련해서 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들여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특검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사실 박영수 특검 이전에는 뭐 특검이 별다른 성과를 얻어낸 경우가 많지 않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뭐 특검이 일종의 우리가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검찰에서 못하면 특검에서는 뭐든지 다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실제로 특검이 지금까지 이번이 아마 13번째인가 될 겁니다. 그 전에 한 12번 정도 특검이 도입이 됐는데 박영수 이 특검 때는 이미 이제 박근혜 정권이 거의 이 상당히 몰락하는 이런 분위기로 가는 권력의 사실상 살아있는 권력의 역할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어떤 특검을 냈을 때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 상황에서의 이런 특검의 수사는 제대로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고 겉핥기에 그친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그래도 또 세월이 지나서 그걸 다시 특검을 다시 이제 수사에서 그 대상으로 삼는 일까지 생겼는데. 가령 이제 과거에 삼성 비자금 특검이라든가 BBK 특검이라든가 이런 디도스 특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실체적 진실에 과연 많이 접근했느냐 이런 데서 이제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이죠. 예. 자, 특검이라는 게 원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임명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또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이 특검안과 함께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는데 이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졸속 심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며칠 안에 심사가 가능한 거냐 이게 궁금한데요. 그렇죠. 오늘 지금 시정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낙연 총리가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했는데 오늘이 15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18일 날 지금 처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사흘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4조가 넘는 예산입니다. 이걸 제대로 심사하려고 하려면 최소한 제 생각에는 최소한 보름 정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 지난주에 이 특검법과 추경안을 같이 동시 처리하자 그렇게 그때 야당이 이야기했을 때 여당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이 지금 이 추경안을 조속 처리해서는 안 된다.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여당의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6월 21일까지 늦춰야 된다. 충분하게 심사 기회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여당의 논리였는데 근데 그 논리 자체가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18일 사흘 만에 지금 처리하자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 때문에 지금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결국은 국회가 거수기 노릇하는 꼴이 되지 않겠는가는 뭐 그런 주장입니다만은 사실은 이 예산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목소리를 높여야 될 곳은 야당이거든요. 야당이 어떻게 보면 여당의 그 선심성 행정을 견제해야 되는 입장이 있는 것인데 야당이 이번에 특검법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이 부분 조금 소홀히 한 측면도 있다. 그리고 여당 스스로도 말을 뒤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사실 체면이 안 서는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는 상황을 보면 왜 굳이 18일로 날짜를 정했을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여야가 정상적으로 하면은 사실은 두 가지를 이렇게 맞교환 딱 하고 똑같은 날 꼭 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근데 야당 입장에서는 특검을 가급적 빨리 해가지고 지방선거 전에 수사에 착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 있었던 것이고 여당 입장에서는 좀 늦추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특검을. 그리고 근데 또 하나는 이 추경안 처리는 여당이 가급적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또 최소한의 심사 기간이 필요한 건데 여야가 정치적으로 타협을 하다 보니까 약간 상식적에서 좀 어긋난 이런 결정이 이루어진 거죠.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경안을 특검법은 뭐 조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은 추경안 이 심사를 3일 만에 마무리한다는 거는 진짜 졸속이고 그 국민의 혈세로 되는 이 4조 가까운 예산에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예산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3일 만에 사실은 심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무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이제 또 조정하게 되면 또 서로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추경안을 처리를 연기할 경우에는 여당은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특검법안 처리도 연기하자 그러면 또 야당이 반대하게 되고 복잡한 상황이 되는데 저는 이거를 현실적으로 말하면 서로 신뢰를 갖고
특검 법안은 먼저 처리하고 추경은 늦게 처리하는 이런 방식도 검토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18일 날 국회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 진통 끝에 본회의가 열리고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서가 처리되면서 이 의원들의 지역구에서는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사실상 미니 총선이랄 수 있는 6월 재보선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6월 지방선거 이제 2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송파구의 지하철역에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아무래도 서울 송파가 이번에 국회의원 그러니까 보궐선거도 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사실 이 송파을에 또 앞에 국회의원은 물론 최명길 의원이 그 국회의원직을 떠날 때는 국민의당 소속, 바른 미래당 소속이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민주당 간판을 당적을 갖고 당선이 됐던 곳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박원순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의 의석을 하나 다시 차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송파라는 데가 지금 강남의 하나의 침장부와 같은 곳이 아니겠습니까? 예. 강남이라고 하면 보수의 상징곳 같은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박원순 후보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가장 취약적일 수 있는 보수의 침장구에서 선거를 한번 해보자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그 송파을의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최재성 후보가 됐다는 겁니다. 예. 최재성 후보가 사실은 당내에서 삼선 의원까지 하고 상당히 당내 영향력이 상당히 있는 후보라고 그 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최재성 후보가 나름대로 선거운동을 하는데 조금 도와주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최재성 후보가 이번 8월로 예정되어 있는 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려는 생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앞으로 자신의 정치적 향후 행보까지 내다본 그런 포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첫 번째 일정으로 송파를 찾았던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저희가 좀 예측을 해봤는데, 최재성 후보 그리고 한국당에서는 배현진 후보가 송파을에서 붙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분위기는 여론조사 통해서 봤을 때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그 원래 이 송파을이라는 지역은 과거에 이제 강남 3구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이 비교적 강세인 지역인데 지난 총선 때는 그때 이제 한국당이 공천 파동이 일면서 후보를 제대로 공천을 못한 바람에 이제 당시 민주당의 후보는 최명길 후보가 당선이 됐던데, 어떻든 한국당이 강세 지역인데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는 어떻든 지금 뭐 여기뿐만 아니라 뭐 다른 지역들 그리고 광역단체장 후보에서도 지금 대부분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국당이 굉장히 많은 차이로 밀리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그래서 최정수 후보가 지금 뭐 2배, 3배 이상 앞서는 이런 수치상으로만 보면 그런 상황인데, 네. 과연 이게 지금 현재 이거대로 그대로 나올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근데 어떤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최재성 후보가 어느 정도 앞서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보수 이 정당인 한국당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시각은 있습니다. 아직도 여론조사에 샤이 보스들이 응답이 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여론조사보다는 한국당 후보가 지지가 더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어떻든 실제 이번에 재보선의 결과를 깨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아직 뭐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박원순 그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또 다른 서울시장 후보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청계천을 찾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그 이번에 이 남북 훈풍이 몰아닥치고 또 드루킹 특검법안 때문에 또 이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아주 격하게 부딪히면서 예. 본인의 존재감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 평일날 좀 더 많은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아마 상당히 간절하게 원했던 것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청계천 쪽을 찾지 않았나. 청계천 주변에 또 많은 또 그 가게들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자영업자들의 민심도 들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그 안철수 후보가 시민들과 만나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박원순 후보가 지금 시정을
그 한 7년 동안 하면서 가장 그 미흡한 부분으로 지목되는 부분이거든요. 바로 그 때문에 그걸 아마 강하게 파고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스킨십도 하고 민생 정책도 챙기는 그런 양수겸장의 아마 이 포석을 나름대로 갖출 수 있는 곳이 청계천이라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관심을 받는 지역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노원병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강현재 후보가 나섰는데 사실 원래 국민의당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일단 주목되는 게 뭐냐면 노원병에 이제 한국당 후보들이 당장 주목이 되는데 일단 이 강현재 후보는 국민의당에 있을 때 안철수 이제 후보 지금 서울시장 후보죠. 서울시장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인데 이제 거기를 떠나서 몇 달 전에 이제 한국당으로 옮겨와서 홍준표 대표의 일종의 법률 특보를 맡아왔는데 네. 이번에 이제 여기 노원병에 이제 공천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한국당에서는 특이한 게 서울에 있는 재보선 지역 두구 중에 지금 현재 송파 의뢰는 배현진이라고 하는 전 MBC 아나운서 네. 앵커를 이렇게 한 데다가 이제 두 여성 후보를 냈다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민주당의 노원병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이야기도 할까요? 예. 민주당에서는 김성환 후보라고 나오는데 노원구청장을 2번이나 지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풀뿌리 조직이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죠. 예. 그리고 현재 그런데다 또 바른미래당은 또 그 전에도 출마했었고 굉장히 이제 그래도 이름이 알려져 있는 이준석 옛날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까지 했죠. 이준석 후보까지 이준석 후보로 지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든 3파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다시 이제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현재로서는 일단 민주당 후보들이 좀 앞서가는 거 아니냐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어떻든 이거는 다시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한 달 전 오늘이 이제 D-29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승부는 여러 가지 변화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부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노원병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전 포인트가 좀 많아 보입니다. 여러 가지로요. 예, 그렇죠. 뭐 관전 포인트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즉 그러니까 가장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안철수 후보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고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서 사실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서울시장 출마를 했습니다만은 과연 안철수 후보가 지금 공천한 사람이 안철수 후보가 공천한 게 지금 바른미래당이 공천한 후보가 또 안철수 후보하고는 약간 조금 계파가 다르다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당내 그 여러 가지 알력이 있는데 이걸 과연 얼마만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의 부분인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민주당 후보가 이 재선의 구청장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인 그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과연 이 재선의 구청장이 자신의 높은 인지도를 갖고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이 강연재 후보가 자유한국당 후보인데 안철수 키즈라고 대변되는 강연재 후보가 과연 안철수 후보의 이 안방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저격수 노릇을 할 것이냐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데 말이죠. 그러나 저는 뭐 그는 그 박근혜 퀴즈와 안철수 퀴즈의 대결이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그 노원 그 병의 주민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을 좀 더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예, 과연 선거 결과에서 뭐 지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것이 최대 관심사일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재보선 지역이 지금 12곳인 만큼 이 결과에 따라서 지금 1당과 2당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수학적으로 가능성만 두고 보면 1당과 2당이 바뀔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는데 정치 현실적으로는 제가 판단을 일일이 지역을 보니까 뒤바뀔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래 이제 재보선 지역이 18군데였다가 어저께 이제 4군데 광역단체장 출마하는 4명의 국회의원이 사퇴를 사직서가 추리되면서 12곳으로 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지역을 보면 뭐 수도권에다가 영호남, 뭐 충청권 다 고루 다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 제가 12군데 중에서 보니까 민주당이 대부분 좀 여론조사에서 많이 앞서는 지역이 많습니다만은 이 지역은 여러 경우에도 민주당이 굉장히 강세를 보일 거다라고 하는 데가 제가 보기에 최소한 6군데가 넘는 거로 나오고 있어요. 제가 분석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호남이라든가 호남 2군데 같은 데는 이제 우세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12군데 중에 6군데 이상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뒤바뀔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현재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석이 118석 대 113석으로 5석 차이거든요. 그러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6석 이상을 더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최종 관심은 뭐냐면 이럴 경우에 소위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정당, 정의당하고 민주평화당까지 했을 때 과연 과반 의석이 되는 상황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지금 부장님께서 개인적인 이제 의견을 더해서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그렇게 대동소이합니다. 생각은. 왜냐하면 지금 그 12석의 12군데 선거가 열립니다만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석수 차이가 5석 차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제2당이 1당이 되려고 하면 9대 3의 비율로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지금 그 선거가 벌어질 장소 중에서 가면 전통적으로 자유한국당이 강세 지역에 있던 그 PK 지역, 그러니까 경남 지역은 4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4군데 중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 당 지지율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지금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9대 3으로 이길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이 첫 번째 꼽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여러 선거를 둘러싼 주변 여건, 변수 이런 것들이 사실 여당이 유리한 상황이죠. 지금 앞서 아시다시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 관계 훈풍이 불고 있고 바로 지금 재보선 선거 바로 앞날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이 상당히 성과를 냈을 경우에는 상당히 야당 입장에서 좀 설상가상의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또 논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는 정치적으로 현실을 분석한다 그랬는데 그러나 그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선거가 앞으로 29일 사이에 굉장히 여당의 뭐 예를 들어서 돌발 악재가 생기거나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한국당에서는 아까지만 영남권 지금 지역 선거구가 4군데거든요. 4군데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변수는 있다. 뭐 그렇게 또 해놔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9일이 남았으니까요. 예,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표심의 향방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